분수대로 거기 살아라. 그게 답이다. 맞습니다. 공사비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댓글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는 부정적으로 저의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똑같을 수 없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투자도 분양도 비싸서 부산도 답 없다. 삼익 아파트 1:1 재건축 분양권 없다. 다 큰 평수 짓는 거라서 분양가 8천 넘는데 그냥 분수대로 거기 살아라. 그게 답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어차피 집 비싸서 아무도 안 사니까 혼자 많이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부산에 있는 삼익빛이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사실은 이거를 뭐 아무도 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싸면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왜냐? 비쌀수록 더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층은요 비싸지만은 탄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사니까 혼자 비싸라 많이 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신문으로 조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비싸니까 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맞습니다. 지금 신반포 22차 공사비 1,300만 원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과 바와 같이 원자재라든지 인건비가 치솟아서 재건축의 사업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조합이 자발적으로 공사비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1,300만 원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경기의 성남의 산성구역, 예. 산성구역 지금 재건축 이제 막바지죠. 이것도 공사비를 조정해서 440에서 620으로 올렸고, 부가현 2구역도 490에서 740으로 올렸고, 신동아 서초도 400에서 720, 방배 삼익 아파트 500에서 780, 신반포 22차 입지 좋죠.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집 못 산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분양가 더 오른데 파주에 8억, 그 다음에 수원에 9억, 미분양이 완판이 되었다. 비싼데도 완판이 되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요 입지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원자재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를 올려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2025년 8월 예정인데 여기 위치가 GTX역이 아니라 경의중앙선역입니다. 여기보다는 사실은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붙어있는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되게 비싸고 좋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위치가 그리 좋지 않은 여기 와동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들을 좀 비싸게 30평대가 8억대, 예, 뭐 이렇게 이제 측정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 이것도 완판이 되었습니다. 수원의 9억짜리가 뭐냐면요. 여기서 신문에서 나오는 건요. 펠루시드라는 매교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미분양이었는데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분양가가 8사 기준으로 8억 9천 정도 되었거든요.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9억 수준이고, 바로 그 위에 보면요. 2022년도에 만들어진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얘가 전용이 지금 현재 9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분양가가 메리트가 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오르니까.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 오늘이 제일 싸다. 천정 뚫린 분양가, 지방도 평당 2천만 원 시대가 되었다라고 집값이 계속 오르죠. 아까 전에 여기 댓글에서는 어차피 아무도 안 산다고 했는데요. 파주에서 8억짜리 집, 뭐 7억짜리 집, 이게 완판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수요층이 몰리는 부분들은 몰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도 위치가 안 좋은데도 평당 2천만 원 시대라고 합니다. 천장 뚫린 분양가. 분양가가 평당 2천이면요. 30평이면 얼마일까요? 6억입니다. 6억. 30평이면 6억입니다. 6억이라는 거예요. 분양가가 지방도.
그만큼 분양가가 급등을 했는데 서울 분양가는 21% 급등. 최근에 건설 자재비 35%가 인상이 돼서 분양가 인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과거에도 똑같은 공포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집을 안 사라고 얘기하고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아파트 10년 동안에 2배 올랐다. 올해는 평당 1,755만 원. 이게 기사가 이제 2023년 작년 겁니다. 작년에도 10년 동안 2배 올랐다. 올해 평당가는 1,755만 원. 지금 이거보다 또 훨씬 많이 올랐죠. 2배 가까이 또 올랐죠. 너무 신기하게. 추이가 10년 전 2014년에 900만 원대, 그다음에 2010년 1000만 원대, 1200만 원대 오르다가 지금 1700만 원대, 지금은 3000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계속 오릅니다. 그럼 2023년도만 그렇나? 과거를 보면요. 2020년도도 연간 상승률이 10%, 9%, 14%, 28%, 16%씩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랐죠. 분양가가 이렇게 많이 2004년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평당 180만 원 올라라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8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랐죠. 경기는 500에서 600. 2002년도와 2003년도 비교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인천이 482만 원, 근데 602만 원. 그리고 부산이 458만 원인데 610만 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평당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원 넘는 듯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근데 2002년도, 2003년도에 집을 샀으면 지금 손해를 볼까요? 안 보거든요. 99년도에서 2000년도는 12% 올랐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도 분양가가 10% 올랐고 2001년에서 2000년 19% 올랐다. 예, 그리고 99년도에 동시 분양 평균 공급가가 평당 591만 원보다도 갑절이나 뛰었다. 2배를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인도 똑같이 그 당시에 20년 전에도 인건비와 자재비, 건설 원가가 올라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과거도 2000년도 초반도 그렇죠. 지금 2000년도 초반에도 이제 똑같은 건데 아파트 분양가 하늘 높은지 모른다. 계속 치솟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도만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98년도로 가볼게요. 98년도 올해 분양가가 13에서 14%더 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담이 작년보다는 평형에 따라 작년보다는 13에서 14% 정도의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90년대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93년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때도 재밌는 게 시형 아파트 분양가가 250만 원대를 넘었다. 예. 이 시형이 방화 택지지구 내 시형 아파트가 분양가가 260만 원 정도에서로 250만 원대를 넘어섰다. 이때는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리고 공릉과 월계지구의 시형 아파트는 평당 300만 원대를 웃들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91년도에 분양한 가양지구는 35%가 올랐대요. 그리고 수서대치지구는 235만 원보다 4%가 인상됐고 뭐 다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도 심각하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8년도로 볼게요.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78년도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억제책이 시급하다, 너무 비싸다, 분양가 상승 불과 2개월 만에 40%나 올랐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절실하다. 원가 계산 없이 분양가를 승인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8년도입니다. 자, 제가 지금 9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전부 다 우리가 동일한 이유로 시장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도 그 공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집값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집값이 머물러 있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적응을 했습니다. 빨리 오를 때는 그 적응이 느렸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오를 때는 서서히 적응을 하면서 이 시장에 남아서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부정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을 하면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자산 다 팔아버리고 그래야지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것들을 팔지 않고 주거의 필수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거를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거의 형태는요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엔요. 첫 번째는 매매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세로 가는 거, 내가 렌트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비용이 큰 돈이 조금 부담이 들어서 월세로 가는 거. 월세로 가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노숙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대부분은요. 매매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움직이지만은 내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2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거 말고 그냥 그거를 넣었으면 그게 불어나진 않습니다. 월세 불어나지 않습니다. 노숙자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분양가가 오르는 공포들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공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산 게 아니라 집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산다. 뭐 이제 분수에 맞게 살아라고 하지만요. 뭐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캐파도 있지만요.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수를 늘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비싸서 아무도 못 사니까 더 비싸져라는 도덕적 잣대와 시기적 잣대를 가서 이런 시장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각자의 정답은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 분수를 잘 파악하고 그 분수의 그릇들을 확장시키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작동을 하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저지해야 돼. 잘 못 돼야 돼. 저번 시장에 돈 많이 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값은 하락시켜야 돼.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이런 사회적 잣대라든지 도덕 잣대를 시장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요. 스스로가 다가오는 비교에 대한 좌절감과 가난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욕망을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지나치게 쓰면은 사기가 되는 거지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수준을 알고 그것들을 불려나가는 과정들이 있다면요. 이거는 저는 정말 이로운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평가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요 얘기를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8억의 빚을 평생 갚으라고 자기 빚 아니라고 쉽게 얘기한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파트 찾아 헤매다가 평생 주택공사와 은행의 빚쟁이가 된답니다 라고 이제 온화하게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억을 다 빌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 빚을 30년을 상환 기간으로 두고 간다고 하면 그걸 30년 동안 꼬박꼬박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대환을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빚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요. 빚은 평생 갚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빚은 움직이지 않지만요. 자산은 움직이거든요. 빚의 운영은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고 현금 흐름이 조금 부족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좀 줄여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 빚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빚이 있거든요. 저도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빚이 자산을 늘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 리스크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 뭐 힘들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자를 이용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나오는데 내가 대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한 2억 4천을 빌립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4천을 빌리고 2억을 씁니다. 자산에. 그리고 4천은 언제 쓰면 이자로 씁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 4천을 쓰면서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리면요. 4천은 소진됐지만요. 그 2억짜리가 4천 이상의 가치를 불려줄 수 있거든요. 빚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 대우 마리나를 1억 2천에 샀는데 그때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이 예전에 3천만 원이었는데 그 3천만 원이 지금 뭐 자산처럼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건 없어지고 자산은 늘어나서 3천만 원이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빚이 있어야지 사실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의 폭들 훨씬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빚쟁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빚쟁이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신한테 맞는 빚쟁이가 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은 생산적으로 쓸 때 유익하고 소비적으로 쓸 때는 독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빚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사례를 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사례에서도 빚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용하라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빚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빚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나쁘게만 적으로 두는 거는 우리의 자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다만 이 빚이라는 것들을 생산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은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빚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긍정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부분도 좀 많이 가지셨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문을 조금 보면은 지금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보 최고가보다 5억 비싸게 나눠요. 금매 팔리자 호가 올리는 집주인들. 근데 이게 호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예전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2023년도랑 비교해 볼 때는요. 2023년도에는 전세가는 떨어지고 매매가는 거래량이 늘면서 헬리오시티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가장 저점이 거래가 되면은 한 2, 3천 올라와서 또 거래가 되고 1, 2천 올라서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을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조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금 다르게 호가는 올라가는데 그 올린 것만큼 그것들이 거래량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이제 가격이 낮은 물건들이 나오고 하는 게 조금은 반복이 돼서 올라가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그 지금의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요. 거래량이 지금 서울은 이제 한 3,800건 4,000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8월 달에 3,800건이 왔는데 그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10,000건이 왔습니다. 10,000건이. 그 말은 뭐냐면은 정상 거래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가격들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가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요. 가격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리고 4월, 5월 정도 이제 4월이죠. 4월에 3월 달에 거래량이 끝나면은 한번 언론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신문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조금은. 그리고 4월 달에 총선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관망하는 사람들도 조금 일부 있고 약간의 브레이크를 잡은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도 6월에 보유세에 대한 기산일이 있습니다. 기산일 이전에도 거래량들이 조금 늘거든요. 그때 또 한번 4월 달에 총선 때문에 주춤했던 부분들이 5월이나 6월 달에 지금보다는 더 늘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추이상 4월 달 거래량이 지금 현재 3월보다 조금 주춤한 것 같긴 한데 아마 이게 선거의 영향들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 6월 되면은 이 주춤한 브레이크가 조금은 풀릴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악재들이 너무 많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페드에서도 지금 뭐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고 피벗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자산 시장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는 폭격을 맞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산 시장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은 지금은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정치의 가치가 이제는 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왼쪽에 계신 분들이 정권을 잡고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규제도 더 심해지고 앞으로 뭐 3년 뒤에는 또 대선도 있고 뭐 지방선거도 있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뭐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면은 그거 자체가 규제의 일변도로 더 많이 가가지고 또 우리가 거래가 안 되고 세금 폭탄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2017년도 8월 달에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등기를 쳤습니다. 거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등기를 쳤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점들이 내가 자산을 그래도 용기를 가진다면요. 그 자산들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석수가 예전하고 거의 그냥 비율이 거의 좀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규제가 압박되는 게 아니라 이 규제가 풀리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세금에 풀리는 속도들도 조금은 느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이 지금 현재 기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취득세 말고는 없습니다. 보유세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취득세가 지금 거래를 조금 둔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양도세는 지금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공포에 대해서 너무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